자, 이어서 저희 동시 사망에 대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상속순이라든지 뭐 상속분, 태아의 상속, 대습상속, 동시사망, 다음에 뒤에 이제 뭐 혼동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게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민법상 상속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쓸 줄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상속순위 그리고 상속분 1대 뭐 1.5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라고 끝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또 나오지 말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알고 각종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이게 40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40점인가 하여튼 제가 기억은 30점인가 40점인가 하여튼 꽤 고점수로 나왔었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동시 사망의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2명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일, 이게 동시 사망 추정이에요. 말 그대로. 자, 민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시 사망 추정주의의 규정. 그리고 이거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간주한다. 그리고 추정한다. 라는 것에 대해 차이점 배웠죠. 간주는 뭐예요? 이걸 없애려면 법적 다툼을 해야 되죠. 그렇죠? 추정은 뭐예요? 반증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자, 동시 사망이 뭐냐? 예를 들어 부부예요, 부부. A와 B가 부부야. B가 부부인데, 자,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비행기.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신혼여행 아니라 비행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럴 때 이 동일한 위난, 이 비행기 사고라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A와 B는 동시에 사망했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 동시 사망 추정에 대해서는 왜 규정을 해놨냐라고 하면, 자, A, B가 있어요. 부부죠, 부부. 부부지간이죠, 부부. 자, A에게 부모가 있어요. B에게도 부모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동시 사망에 대해서 추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A가 먼저 죽었다. 예를 들어 A가 먼저 죽고 B가 그 다음에 사망했다. 시간차가 있어서. 그러면 이 A가 먼저 죽으면 A의 재산은 누구한테 가요?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B한테 먼저 가겠죠. B한테. 그렇죠? B한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만약에 B가 먼저 죽었다라고 하면 B의 재산은 누구한테 가요?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동시 사망 추정이 없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A가 날았어. A가 이거에 내가 좀 더 버티고 있어야지 제 배우자의 재산을 내한테 이렇게 갖고 와서 이쪽으로 보낼 수 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참 슬프잖아요. 그렇죠? 좀 더 버텨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동시 사망이 뭐냐? 2명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일, 이 자체가 동시 사망의 추정이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혼동입니다. 혼동. 예전에 또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혼동, 그쵸? 혼동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 실무에서도 많이 다뤄져요. 네, 다뤄져요. 그래서 이 혼동에 대해서 규정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상속 전체에 대해서 규정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혼동은 더군다나 더. 그렇죠? 자, 첫 번째 의 및 법률 규정을 보면 혼동이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 이 A라는 동일인이 가해자면서 채권,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 거죠. 그렇죠? 민법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규정에 보면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기속한 때에는 그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취지 및 효과는 무엇이냐? 권리 의무 관계의 간소화를 위하여 두고 있으며 혼동의 효과로는 그 채권이 소멸된다. 이 채권 자체가 없어진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동차 사고에서의 혼동을 봅시다. 자, 기본 적용은 자동차 사고로 손해배상의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기속되는 경우 당연히 혼동의 효과로 채권은 소멸하게 되죠. 예로 아버지가 자녀를 태우고 가던 중에 아버지의 과실로 자녀를 사망하게 한 경우 이 아버지는 손해배상 의무자, 즉 가해자이면서 손해배상 채권자가 된다. 따라서 아버지의 손해배상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자, 예외 적용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속인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경우, 첫 번째로, 자, 보시면 직접적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한다. 직접적인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혼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로 아버지의 자동차를 큰아들 A가 운전 중에 작은아들 B와 A가 모두 사망한 경우 아버지는 A의 손해배상 채무와 B의 손해배상 채권을 동시에 취득한다. 하지만 이 경우 혼동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본다. 대법원 선고가 있죠. 왜? 아버지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왜 그러면 아버지가 채권과 채무를 같이 갖냐? 이 큰아들의 보호자잖아요. 그렇죠? 큰아들 보호자니까 채무를 누가 가져요? 아버지가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귀속됨으로써 혼동이 발생할 것 같지만 그 아버지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서 혼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가해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혼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상속을 포기할 때 가해자의 고유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예로 앞서 보인 예로 자, 아버지가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아들이 사망을 했어.
이 아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의 유산은 재산은 아버지와 어머니 1대1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대1로.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직접적인 가해자이면서 권리와 의무를 다 귀속된 혼동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일이 없어지죠. 자, 얘가 1억이라는 재산이 있다라고 치면, 자, 1대1로 나누면 얼마씩이에요? 5천만 원씩이죠. 5천만 원. 자, 혼동으로 인해서 채권은 소멸한다라고 하면 이 5천만 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이 엄마에게 1억이 다 가요. 자,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이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을 했더니 1억이 나왔다 쳐요. 1억.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이. 그러면 아버지는 가해자이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혼동의 효과로 이 5천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못 해주고 어머니에게 5천만 원만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가 재산에 대해서 상속 포기를 하겠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1억을 엄마에게 전액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동시 사망으로 인한 대습 상속. 형제 자매 사이인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가해자의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습하여 상속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혼동의 효과가 있으려면 직접적인 가해자가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기본. 통상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 일단은 그 자식을 죽였다는 그런 내 과실로 인해 가지고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속 포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거를 보험회사에서는 안내를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자, 실무적인 적용 보시면, 자, 혼동은 당연히 주로 친족 간 사고에서 발생하겠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에 의한 법률적인 검토는 가능하나 실무상 혼동으로 인한 배상액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 이런 식으로 청구 포기를 하면 되니까. 또한 약관상 대인배상 2에서는 친족은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대인배상 원인 책임보험금은 유한보험으로 고령인 노령을 제외하고 사망보험금의 한도는 혼동을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 배상액의 차이가 거의 없다. 설령 혼동으로 인하여 배상액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 가해자는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그 공동상속인이 받게 되는 배상액은 차이가 이런 식으로 없게 된다. 혼동 이론을 적용할 때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만약 책임보험금 한도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배상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예로
A가 운전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딸 C가 사망하고 배우자 B는 부상을 입은 경우 A에게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해배상 의무가 공존하게 되고 이 경우 혼동이 적용된다. 딸 C의 실제 손해액이 1억 8천만 원이고 책임 한도가 1억 5천일 경우 책임보험 한도로 이 1억 5천을 가지고 혼동을 적용하면 1대1이 되니까 7,500만 되잖아요. 7,500만 원. 그런데 실제 손해액인 1억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혼동을 적용하면 9천만 원이 되게 되죠. 그렇죠? 1대1. 그렇죠? 그러나 실제 손해액으로 혼동이 적용되어도 9천만 원을 받는 경우 실무상 드물다. 아버지는 상속권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권자가 되어 책임보험 한도인 1억, 원래는 얼마예요? 1억 8천을 받게 돼야 되는데 한도가 얼마예요? 1억 5천이니까 그 1억 5천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승인 포기 제 1019조 승인과 포기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 1019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제1항 보시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이 3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이 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다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체가 어려워요. 이 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입증을 누가 해야 돼요? 상속인이 해야 되죠. 상속인. 그래서 일단은 사망을 하고 사망 신고를 하고 90일 즉 3개월 내에 재산 조사를 마쳐야 하고요. 이 재산 조사를 당연히 여기에는 부채도 들어가 있겠죠. 이걸 한 결과로 단순 승인을 할 것이냐 한정 승인을 할 것이냐 상속 포기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단순 승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단순 승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상속의 유형을 보시면 첫 번째 단순 승인이라고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과 채무가 있다면 상속 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는 것이죠. 별다른 절차 없이 상속을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단순 승인 처리되고 만약에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그 빚을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봤듯이 몰랐어. 상속인이 이 상속받은 사람들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 승인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정 승인은 뭐냐? 한정 승인은 뭐냐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되 내가 상속받을 재산 안에서 이 한도 내에서 그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기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 1억 재산이야. 재산 1억. 근데 채무가 채무 1, 채무 2, 채무 3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뭐 2천, 8천, 1억 이렇게 받아야 될 돈들이 있는데 내가 받을 돈이 1억이니까 이 1억 안에서 당신네들 이 채무를 변제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불이익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과 방식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한정승인 신청 시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만약에 그때 고의로 상속 재산을 빠뜨렸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하고요. 한정 승인을 한 후 채권 신고를 한 채권자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 어떤 사망자 A씨, 사망인 A씨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채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채권자들은 신고하세요. 그래야지만이 각각의 비율에 따라 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로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예요. 이미 고인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나 한정 승인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된 경우 상속인들은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상속 채무가, 즉 빚이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이게 뭐다? 특별 한정 승인이다. 그 사실을 안 날이란 것은 상속인이 몰랐던 고인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주의점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던 점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상속인이 증명해야 되고 이 또한 3개월이 지나게 되면 한정 승인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상속 포기입니다. 이거 뭐예요? 상속 재산, 모든 빚, 재산 전부 거절하는 거죠.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흔히들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그렇죠? 자, 상속 포기 신청 또한 고인이 돌아가시고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자, 1순위 상속인은 누구예요? 직계 비속이 청소 포기를 하면 그 빚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2순위 직계 존속한테 넘어갑니다. 그리고 3순위 형제 자매한테도 넘어가고 4순위 이렇게 차례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1순위가 상속 포기했다 그러면 2순위, 2순위 상속 포기했다 3순위, 3순위 상속 포기했다 4순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대로 차례대로 넘어가게 된다. 상속 재산을 미리 빼돌리고 상속 포기를 한다면 그 상속 포기는 무효로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상속 재산만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재산 플러스 빚, 채무. 그래서 이 재산과 빚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라고 하면 한정 승인을 할 텐데 당연히 재산이 더 많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 승인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빚이 너무 많다.
빚이 대부분이고 재산은 뭐 이 정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속 포기하는 게 낫죠. 그렇죠? 모든 거를. 그렇죠? 그래서 상속 포기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빚이 이쪽으로 계속 넘어가니까. 특히나 이 4순위, 사촌이 내 반계혈족은 그냥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이 빚을 또 상속받을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다 과실이 있는 경우, 망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존재할 경우 밑줄, 위자료 총액에서 과실을 상기한 금액을 보상. 자, 사망보험금 산정 기준, 그 세 번째 기준, 상실수익액입니다. 산정 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 평균 현실 소득액. 얘는 제세액 공제, 세금을 뺀 금액이에요. 에서 본인의 생활비, 월 평균 현실 소득액의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취업 가능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거는 후유장애 보험금에서 상실수익액 산정 방법과 동일하나 밑줄, 후유장애 보험금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경우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생활비 공제는 어디에서만 한다? 사망에서만 한다. 그래서 밑에 식이 나와 있습니다. 월평균 현실 소득액. 이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서 헷갈리면 되는 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월평균 현실 소득액, 실제 수령액입니다. 세금을 뺀 거예요. 세금을 뺀 거. 여기에서 또 뭘 빼요? 생활비를 빼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 월수 플러스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 가능 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호프만 계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호프만 계수는 중간이자 공제 계수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장래에 지급해야 할 손해를 피해자가 지금 일시금으로 청구할 때 중간이자를 단위로 공제하는 계수입니다. 예전에는 호프만 말고 또 뭐 있었어요? 라이프니츠 계수도 있었어요. 라이프니츠 계수. 그래서 이 호프만 계수와 라이프니츠 계수에 대한 차이점과 서로 간의 장단점을 또 알았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라이프니츠 계수를 쓰지 않습니다. 똑같이 자동차 보험에서도 소송에서 사용하는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급 기준에서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고 소송 예상 판결금 구하려면 호프만 계수를 구하고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지급 기준과 소송 판결액의 차이가 현저하게 났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 위자료도 4,500에서 8천만 원으로 뛰었고요. 그리고 장례비도 뭐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까지 뛰었고, 그리고 이 계수 자체도 라이프니츠 적용 없이 그냥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게끔 됨으로써 이제 소송 판결액과 이 차이, 지급 기준 차이가 현저하게 줄었죠. 월 누계 호프만 계수는 240이 한도입니다. 240이 한도고 연 누계 호프만 계수는 20이 한도예요. 자, 왜 이런 한도가 있냐? 이 한도를 왜 말씀드리냐면 보면, 자, 이게 이제 호프만 계수를 나타내는 표예요. 자, 12개월. 자, 1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보면 11.6858, 24개월, 22.89 이렇게 이제 쭉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414개월을 넘어가면서는 240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15개월은 240.6425 뭐 이렇게 쭉쭉 나오면 500개월은 뭐 270 뭐 이런 식으로 호프만이 있는데 한도가 뭐다? 240이 넘어가게 되면 그냥 240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요. 이는 왜 그러냐?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 연금 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 이자, 즉 그 공제 기간 아까 봤던 이 414월 그리고 연별 호프만식 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내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 연금 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많게 되는 것이 수리상 명백한 바와 같이 그 원금의 이자만으로 손해에 충당하고도 남는 금원을 그대로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한도가 뭐다? 월 누계 호프만 개수는 240, 연 누계 호프만 개수는 20을 한도로 한다. 현실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 상의 단리 연금 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 상의 단리 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뭐예요?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즉 우리가 이제 아까 계산한 것처럼 취업 가능 연한, 가능 월수를 계산했는데 예를 들어 473개월이 나왔어. 이때 해당하는 호프만이 얼마예요? 260.9908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 가능 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개수를 그대로 260.9908을 적용하냐? 아니고 몇을 적용한다? 240을 적용한다. 240이 한도다. 마지노선이다 이거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문제에 딱 이렇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 473에 해당하는 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개수 해가지고 260.9908 그리고 이 473개월만 주냐? 아니에요. 이 계산을 잘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471개월도 주고요. 뭐 472개월도 주고 뭐 474개월 이런 식으로 줘요. 이 각각에 해당하는 호프만을 다 줘. 뭐 260점 뭐 얼마 260점 얼마 260점 얼마 그리고 이제 시험 때 이제 딱 계산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취업 가능 연한 월수 딱 해보니까 473개월이 나왔어. 473개월 호프만 개수 260.9908이네. 이거를 딱 곱해서 답을 딱 산출해낸다라고 하면 그대로 땡. 그렇죠? 마지노선 240이다. 호프만은. 그렇죠?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보면 이런 데에서 한번 꼬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쭉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답안지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다 보면 이 240 한도가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 문제에서 이렇게 또 주어줬어. 471개월, 472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또 헷갈리게 놔뒀네. 그렇지만 나는 계산을 해서 473개월이라는 거를 알아냈지.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260.9908을 적용해서 풀어낼 거야. 라고 하면 땡.
되죠.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죠. 하지만 호프만 계수의 한도는 얼마다? 240이니까 240을 적용해서 풀어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프만 계수가 이런 식으로 쭉 정해져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좀 주어집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전에 라이프니츠 계수는 좀 외웠어요. 그래서 뭐 2년, 1년에 해당하는 뭐 12개월, 24개월, 36개월, 그리고 저기 5년, 60개월, 저기 50, 맞죠? 60개월.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 한 4개 정도는 외웠습니다. 라이프니츠 계수. 근데 이거는 이제 외우지 않아도 돼요. 호프만 계수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딱 떨어지게 뭐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72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해가지고 62.8521 이렇게만 주어지냐? 아니고 71개월, 73개월 이 각각 호프만 계수를 다 주죠. 왜냐? 이 개월수를 누가 계산해요? 수험생이 계산해야 되죠. 수험생이 계산해서 해당 개월수를 찾아내고 그 해당 개월수에 맞는 호프만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제 연간 호프만 수치표 경과 연수에 따른 호프만 계수예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월 평균 현실 소득액 얘는 제세 공제액이에요. 즉 실제 수령액. 이 수령액에서 생활비를 뺍니다. 생활비. 생활비 왜 뺄까요? 왜 뺄까요? 예를 들어 내가 월 3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뭐 통신비, 뭐 각종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왔다 갔다 교통비, 뭐 집값, 뭐 각종 뭐 이제 세금들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이 남은 금액을 저축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살아생전 이 평상시에 사용했던 이 생활비를 미리 공제를 하는 겁니다. 미리 공제를 해요. 그러면 통상 이 생활비를 다 일일이 생활통신비 얼마 들어오고 뭐 이거 얼마 들어오고 이러면 이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을 공제를 합니다. 일률적으로. 자, 생활비는 또 뒤에 나오니까.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예요. 자, 예로 2024년 언제라고 할까요? 6월 15일 날 사망을 했어요. 사망일. 자, 보험금 지급일이 2024년 뭐 11월 15일 날 지급했다라고 하면 월수가 언제예요? 5개월이죠. 5개월. 그렇죠? 이 5개월 그대로 여기다 5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보험금 지급일부터 즉 2024년 11월 15일까지부터 취업 가능 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을 별도로 또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지는 뭐겠어요? 이 취지는
자,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늘리라는 거겠어요? 줄이라는 거겠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줄이라는 거죠. 그쵸? 만약에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냥 생으로, 자, 호프만 계수는 뭐 뒤에 뭐 0.2486 해가지고 뭐 그런 소수점이라도 있는데,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호프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월수예요. 월수. 만약에 12개월 후에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이 12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을 적용하는 한 게 아니고 이 그대로 그냥 12를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급이 늦으면 늦을 만큼 이 금액이 커지니까 부담되겠죠. 그래서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빨리 지급하고 산정하고 지급하고 얼른 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 월수를 그대로 더해준 다음에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 가능 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개수를 더해서 곱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식은 외워두셔야 돼요.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고. 자, 이제 보험금, 우리가 이때까지 보면, 약간의 이제 이론 쪽에 좀 치중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보험금 지급 기준을 알게 되면, 좀 더 실무에 많이 다가간 겁니다. 거짓 실무까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산출할 줄 알면 반손해사정사가 돼요. 반손해사정사. 반손사가 됩니다. 반손사. 그래서 뭐 사고가 나게 되면 뭐 어쩐 식으로 해가지고 이리이리 하니까 보험금 산출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반손사가 되려고 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정통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산정해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준을 확실히 알고 설명해주고 그로 인해서 보험금 산정은 이러이러 될 수 있다라는까지 수준에 가야지 나 좀 보험금 산정 좀 할 줄 알아 라고 하지. 이 반손사 보험금 지급 기준 그냥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그런 거였어. 휴업선에는 그냥 85% 주면 되는 거고 위자료는 대충 24만 원에다가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대충 이렇게 알려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금 지급 기준 이 설명 들어갈 때 강의 들어갈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을 충분히 공부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까지 있어야지만이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썰을 좀 푸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사망 상실 수익액 지급 기준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생활비, 다른 말로 생계비 공제라고도 하는데, 자, 생활비 공제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로 규정을 했습니다. 3분의 1은 무조건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 자, 월평균 현실 소득액이 300만 원이다. 계산을 했을 때 3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공제 3분의 1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3분의 2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에 200만 원이 되는 거죠. 2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아까 이야기했던 뭐 5개월이다. 그럼 5 더하기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취업 가능 연한까지 해당하는 월수의 호프만 계수.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194.2368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200 곱하기 200만 원 곱하기 199.2368 해서 나오는 값이 뭐다? 사망 상실 수익액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금, 이 연금을 해생활비 공제를 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돼요. 그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공제를 합니다. 그 연금만으로 생활하다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생활비 공제해요. 자, 세 번째, 퇴직금. 퇴직금은 어떻게 할 거냐? 자, 퇴직금은 생활비 공제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연금에 있어서는 그 연금으로 생활을 전체 다 하고 계시다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생활비 공제를 하는데, 이 퇴직금은 생활비 공제를 묻고 따지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군 복무 의무자의 생활비 공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역병 등 군 복무 해당자의 자녀, 남아있는 거, 그리고 애정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생활비 공제 하지 않습니다. 왜냐? 군 복무 해당 기간만큼은 생활비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그래서 생활비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생활비 공제는 일률적으로 얼마를 한다? 3분의 1을 한다. 계산으로는 월평균 현실 소득액을 구해서 거기에서 생활비 공제 3분의 1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3분의 2를 하는 것이 산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